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참 좋죠. 네, 거의 이제 낮에는 여름 같더라고요. 예, 뭐 그래도 크게 덥지 않고 예. 또 춥지도 않으니까 네. 1년에 며칠 안 되는 그런 그죠, 기간 날씨.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뭐 5월이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 네. 했는데 요즘 좀 4월 같죠. 4월부터 예. 좋아진 것 같아요. 참 정시만 좋으면 금상첨화일 텐데 네. 뭐 이번 주도 별로 뭐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죠. 결과적으로. 시장을 움직인 뭐 이슈들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실 뭐 분위기가 나빴던 건 아니었는데 좀 금요일 날 좀 분위기가 좀 꺾여가지고 예. 그게 좀 아쉬웠고 국내 주식시장이 이게 2,700 밑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좀 강해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2,700한 또 3, 40을 터치를 하면 또 빠져버리고 이 흐름이 지금 지난 한 두세 달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도 거의 그런 흐름에서 크게 바뀌진 않았다. 전형적인 박스권 장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어쨌든 가둬놓고 뭐 이번 주도 개별 종목 장세가 일단 이어진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사실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5.5%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성장률도 4.5% 이하로 나오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들도 좀 나왔던 것 같고 세계은행에서 또 경제 성장률을 이번 주에 4.1%에서요. 그 3.2%로 좀 하향 조정을 또 했다라는 예. 그런 소식들도 증시에는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뭐 옥수수 값이 이번에 9년 만에 8달러 돌파하는 그런 또 이 밀이나 옥수수 같은 뭐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예. 결국 이게 물가를 또 자극시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어쨌든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은 어쨌든 계속 좀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플릭스가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의 실적 악화가 이게 성장주에 또 약간 어두운 그림자를 좀 들이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큼 언택트 시대가 이제 저물고 오프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성장주 밸류에이션 낮춰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면서 금주에 사실 뭐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주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증시에는 역시 이런 부분들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도 좀 긍정적인 뉴스들은 또 일부 나왔던 게 그래도 중국이 좀 부양책 쓰지 않을까 공격적으로 언젠가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주에 해제가 됐잖아요. 예. 본격적으로.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좀 커지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뭐 어떤 액션들이 좀 안 나오면서 주가 좀 부진했는데 다만 이번 주에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되게 셌었어요. 중간에 급등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 금액 좀 늘릴 거다라는 뭐 물론 삼성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게 아닌데 이 늘릴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증권가에 좀 확산이 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좀 급등을 했던 게 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0선에서 어쨌든 증시는 결국엔 계속해서 이번 주도 돌파했다, 깨졌다는 그런 좀 그 등락 과정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FOMC 때 이제 금리를 0.5%포인트 올린다. 이건 어쩌면은 뭐 시장에 다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일종의 컨센서스인데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IMF 총회 발언에서 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네. 글로벌 증시가 다 빠졌거든요. 네.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 블라드 총재가 이번 주 들어와서 또 굉장히 센 발언들을 지금 많이 하고 예, 있잖아요. 매파답게 네. 0.75%포인트 그러니까 올린다. 0.75%를 또 계속 올려야 된다. 예. 그래서 올해 연말에 뭐 3.5%까지 금리가 가야 된다는 예. 아주 너무나 초강경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연준 의장과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죠. 이 블라드 총재가 먼저 이 발언을 했고,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0.5% 발언을 했지만 일정 부분 이거 동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파로 바뀌어가는 것 네, 같다. 그 네. 신호다.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들인데요. 블라드 총재 발언이 점점 이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예. 이 우려감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 이 연준의 그러니까 연준 뭐 총재 이런 발언이 좀 있고 나서 그 6월달 FOMC에서 0.75% 확률이 올라갔어요. 60%까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0.5가 문제가 아니라 0.75까지도 생각하고 있구나. 사실 우리 머릿속에 0.75는 사실 없었잖아요. 예. 없는 건데 이제 그게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이 또 한번 놀랬던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0.5만 있었으면 나스닥이 그렇게 빠지는 않았을 텐데 0.75라는 이제 단어가 실제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게 결국에 다우보다 나스닥을 훨씬 더 흔들어 버렸잖아요.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 네. 또 메타 플랫폼 이 기업들이 목요일 날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6%씩 폭락을 했거든요. 우리는 금요일 새벽이죠. 네, 우리 한국으로 금요일 새벽입니다. 네, 네. 한국 시간으로는. 그래서 그게 결국엔 이제 이 우리 예상보다 좀 강도 높은 긴축, 네. 이 우려감이 실제로 좀 현실화될 것 같다라는 아. 우려가 좀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4월달 데이터까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4월에 물가지수가 그러니까 3월처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왜냐하면 에너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3월처럼 좀 약간씩은 그래도 우리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2달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0.75% 가능성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4월달 거는 소비자 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5월 초에 나오는데. 5월 초에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확인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0.75를 진짜 할지 모르겠지만 요거까지 지금 반영을 하는 단계에서 0.75%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하는 쪽으로 시장 방향이 또 바뀐다면 시장은 또 오히려 환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까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FOMC 이후에는 오히려 좀 저는 또 오히려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국내 증시는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네. 뭐 최근에 중국 경기 둔화가 상당히 우리한테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 인하를 조금 기대했는데 안 됐고 그냥 네. 지준율 인하로 막 그친 셈이니까 이게 약간 실망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두 개 다 실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준율도 생각보다 0.5 정도를 예상했었나 봐요 시장이. 근데 0.25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약간 김이 센 거죠. 기대 못 네, 미쳤다. 아니 예. 이렇게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예. 액션이 좀 세지 않다는 좀 우려가 이미 있었고 주초부터. 그리고 대출 우대 금리도 지금 사실 인하 얘기도 좀 기대감이 높았잖아요 사실. 예. 근데 동결을 해버리니까 중국 정부가 너무 그러니까 경기 부양보다는 결국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 이거 자본 유출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금리를 낮추는 순간 위안화가 더 약해질 수 있잖아요. 미국으로 빠져들겠죠. 네, 거기다 지금 미중 금리 역전 현상, 네. 이 우려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금리는 낮아지는데 위안화까지 약해지면 당연히 외국계 자금은 미국으로 갈 것 같다. 그럼 자본 유출을 우려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좀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지금 경기를 신경 써야 되는데 이제 자본을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번에 좀 머뭇거린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결국 이게 사실이라면 결코 증시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약간 경기가. 중국 정부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기도 힘들고 저러기도 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정확히 지금 알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대 언덕이 금리를 못 낮춘다면 결국 남은 거는 재정 정책밖에 없거든요. 재정이나 방역 규제를 사실 완화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재정 쪽에서는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4월 중앙정치국 회의가 이제 곧 열린다고 합니다. 거기서 아마 재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제 그건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 또 6일날 인민은행에서 금융안정법을 좀 발표를 했는데 금융 위험이 만약에 발생하면은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또 재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것 같고 또 자동차 과전 친환경차 소비에 대한 소비 장려도 해서 자동차 구매할 때 세금 혜택도 논의 중이라는 얘기는 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긍정적인데 구체적으로 뭐 시행한다는 얘기가 아직은 없어요. 액션은 아직 아니고 발언 정도 네. 나오고 있어서 시장은 어쨌든 중국 정부의 좀 적극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고 한국도 실망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증시가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좀 급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20일까지의 무역 수지 적자가 52억 달러나 되고 또 외국인 배당금이 한 10조 되더라고요. 네. 그 중에 뭐 적어도 절반 이상은 또 해외로 송금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아져 가지고 네. 1,240원대까지 왔는데 이렇게 이제 원화 가치가 말하자면 약해지면은 외국인 매수세는 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그 기대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죠. 거기다 4월은 원래 전통적으로 워낙 또 약세 시즌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배당을 예. 송금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거 해결도 아직 안 돼 있고 물가 우려 여전하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도 막 요즘에 크잖아요.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실 계절성을 떠나서라도 지금 여전히 좀 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도 그런 부분들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실제 수출입 데이터도 지금 안 좋잖아요.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거는 또 우리나라 또 외환 보유고에도 영향을 주고 외국인들의 또 자금 이탈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상황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뭐 더 봐야 되겠지만 이번 주 들어와서 좀 바뀐 거는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매일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매일 한 2천억, 3천억씩은 계속 팔았어요. 순매도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 이번 주에는 한 이틀 정도 또 매수한 날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매도 규모가 1,000억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하루 매도 폭이.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미리 좀 선제적으로 많이 팔아놓다 보니까 매도 규모 자체는 좀 줄여가기 시작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 충격이 좀 정점은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도 있습니다. 한 이제 보고서도 나온 게 있는데 그 1분기, 이건 1분기 데이터인데요. 외국계 자금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계도 있고 일본계, 중국계, 영국계 맞아요. 근데 보통 영국계가 헤지 펀드들이 많습니다. 공매도 많이 한다는 네, 이야기 거기가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영국계하고 룩셈부르크. 예. 여기가 조세회피 지역이거든요. 아, 그래서 거의 금융이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헤지 펀드들이 거기에 법인만이 설립했는데 그 자금들은 아무튼 뭐 거의 공매도를 동반한 단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외국계 자금 중에 1분기에 매도한 것 중에 그 영국계가 5조 원을 팔았고요. 룩셈부르크 자금이 1.5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자금은 그냥 다 매도를 했어요. 특히 네. 영국이 굉장히 많은 매도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여기서 체크할 건 뭐냐면은 장기 자금인데 미국계를 우리가 보통 장기 자금이라고 하거든요. 미국계 또 일본계 이런 쪽인데 미국은 2.2조를 샀어요. 오히려 순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계가 5,300억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계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뭐 헤지펀드나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뭐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안 좋게 보고 공격적인 뭐 매수 매도를 하는 쪽은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 매도를 공격적으로 해놨는데, 장기 펀드 쪽을 운영하는 미국계 자금은 오히려 지금 매수폭을 막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 중에서도 이 신흥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 신흥국 펀드로도 장기 자금들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 보면 외국인들도 자기 성격에 맞게 길게 보는 쪽은 오히려 우호적이고, 단기로는 아직 앞이 아예 안 보이니까 일단 계속 공매도 치면서 좀 밀겠다라는, 그래서 서로 좀 다른 움직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기 자금까지 계속 매도를 하면 굉장히 골치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근데 2,600, 700대에서 그러니까 장기 자금이 들어왔다는 건 우리나라 증시를 그만큼 또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어떤 쪽이었습니까? 네, 이번 주 외국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산 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632억 원을 매수했고요. SK텔레콤을 622억, SK이노베이션은 549억, 현대차를 489억, 네이버를 432억, 코스모신소재를 425억, 기아를 307억, 현대미포조선을 291억, 우리금융지주를 277억, 삼성 SDI를 274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2차 전지 쪽 계속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이번 주도 역시 2차 전지가 좀 많이 포진해 있고 자동차 업종도 요즘에 좀 사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도 들어왔고, 근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건 포스코 홀딩스 같아요. 그동안 좀 외국인들이 철강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아무튼 이번 주 들어와서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기관들이 많이 담은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 이제 기관 투자들이 가장 많이 산 거는 SK 하이닉스입니다. 1,500억 샀고요. 삼성전자를 1,440억 샀고, 기아를 1,125억 샀고요. 삼성전기를 737억 샀고, SK를 720억 샀고요. 현대차를 471억 샀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461억, 신한지주를 460억, 만도를 425억, LG에너지솔루션을 365억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좀 다른 점은 기관은 반도체를 또 많이 샀습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각각 이제 1,000억 이상씩 대량 좀 매수를 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좀 비슷해요.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비슷한데 아무튼 기관들은 모처럼 우리나라 대표 1, 2등 기업을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들이 그동안 안 담던 반도체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가 이번 주 들어와서 좀 약간 이슈가 됐던 게 TSMC나 네. 아니면 뭐 그 미국의 그 네덜란드 ASML이나 그런 쪽에서 언급했던 게 뭐냐면 뭐 실적이 뭐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지만 수요는 확실히 좋다. 예. 언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믿고 산 게 아닌가. 아직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이제 뭐 주변의 매크로 환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 꼭 반도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이제 묶어서 팔긴 파는 것 같은데 기관들은 이제 수요가 생각보다 괜찮으면 결국엔 회복되지 않을까. 근데 네. 주가는 좀 빠져 있잖아요. 많이 내려 있죠. 그거 사실 많이 비워놨어요. 그동안 뭐 기관들도 그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팔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뭐 빈집털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국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수요 괜찮아지고 이렇게 또 주가도 눌려 있고 좀 채워놓자 다시. 그리고 최근에 기관 쪽에서 보면 그 금융투자는 매일매일 사고 파는데 프로그램 가지고 요새 좀 특징적인 게 좀 뭐냐면요. 이 기관 쪽에서 투신하고 사모펀드하고요. 연기금이 4월 8일부터 매수로 좀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8일부터 매수로 바뀌어서 금액을 한번 봤어요. 연기금이 3,300억 샀고요. 투신이 3,300억, 사모펀드가 2,445억 샀어요. 이 펀드들 특징이 주로 이쪽은 장기 자금을 좀 운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들어왔다는 건 결국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좀 많이 비워놨던 거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채워놓는 거 아니냐. 근데 그 관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비워져 있으니까 저가 매수를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들은 이번 주에 주로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이번 주에 개인들이 많이 산 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2,321억 네. 샀고요. 펄어비스를 1,009억, 첨보를 887억, 하이브를 716억, 카카오를 692억, 네이버를 511억, 삼성전자 우선주를 387억, LG이노텍을 344억, 카카오페이를 324억, LG전자를 294억 썼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분들의 특징은 뭐 지난주도 그렇지만 역시 삼성전자를 이번 주에도 가장 많이 샀고 주가 좀 빠지는 기업들 위주로 또 많이 담았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첨보라든가 특히 하이브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성장주들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좀 비싸서 못 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주요 성장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개인들을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오른 업종도 궁금한데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그 사료 업종. 역시. 예. 20.38%나 급등을 했고요. 육개 관련주죠. 닭고기 관련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9.74%. 그리고 이제 파이프 만드는 그 관관 업체들 있죠. 거기가 8.23% 올랐고 폐 배터리 관련주가 7.87%, 철강주도 많이 올랐는데 7.43% 올랐고요. 수산주가 7.0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종이 5.3% 정도 반등을 해줬고 또 음식료 업종이 5.13% 올랐고요. 자동차 대표주가 4.92%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주도 4.7%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원자재 가격 상승 주 중에서는 그 농산물 가격의 상승에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뜨거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위드 코로나 이제 본격화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거의 다 네.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리오퍼닝 주들이 조금 혜택을 볼 만한데 주가는 뭐 생각만큼 오르지 않더라고요. 네. 미리 반영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어떨까요? 미리 반영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역 규제가 이제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사실상 해제됐잖아요. 네. 이제는 뭐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 본격적인 리오프닝이니까 주가 오를 수도 있겠다 이랬는데 실제로 이번 주에 대부분의 리오프닝 관련주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뭐 여행주, 항공주, 카지노 할 것 없이 또 주류 회사들도 일부 있었고 근데 이렇게 됐던 거는 결국엔 주가가 먼저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봤더니 하나투 그러니까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저점이 언제였냐면 1월 말이었거든요. 네. 1월 말에 대부분 저점을 찍고 올라왔는데 하나투어가 1월 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한 40% 주가 벌써 올라와 있고 진에어가 최근에 찍었던 고점 대비해 보니까 60% 올랐었고요. 1월 저점 대비 롯데칠성이 주류주잖아요. 여기가 4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미리 알고 주가는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화 되니까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격언대로 투자분들이
일단 좀 팔자.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대감은 알겠고 이제 실적을 한번 검증해 보겠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하고 나서 실제 얼마만큼 숫자로 연결될지 이거를 한번 좀 사람들이 두고 보자는 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면 적어도 또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가 오른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지금 모멘텀은 없잖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 중에 리오프닝 이제 모르는 분은 없으니까 이제 아이디어 면에서도 좀 식상해진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좀 차익 매물 때문에 좀 밀리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요게 그 신한금융투자의 김선미 연구원님이 제목이 단거리에서 마라톤으로 종목을 좀 변경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동안 사실 건설주가 달리다가 갑자기 좀 부러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보자는 좀 의견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건설업종 주가는 실적과 멀티플인데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익과 PER, 이 멀티플로 결정이 되는데 실적은 국내 부분이 보통 담당을 하고 멀티플은 해외 부분이 담당을 합니다. 과거부터.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다른 회사보다 좀 이게 고평가받는 이유가 해외 쪽 이게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건데, 어쨌든 국내 주택 부분은 분양시장 호황에 힘입어 실적은 되게 좋은데 이게 그동안 보면은 정부 정책이 워낙 변동이 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밸류를 좀 받아왔었고, 그리고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3, 4년 텀으로 분양 확대, 입주 물량 증가에 따라서 이게 또 나중에 공급 과잉이 또 펼쳐지기도 하고, 이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건설주들은 좀 장기 투자하기 좀 어렵다라는 좀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건설업종이.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가져갈 수가 없었죠. 실제 건설주들 PER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5.6배밖에 안 됩니다. 코스피가 지금 10.12배 정도 하니까 네. 절반에 거래되는 게 이런 거고, 그러면은 이게 멀티플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해외가 좋아져야 되는데 해외도 그동안 안 좋았었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주가가 이제 눌려 있는 원인인데, 그러면 건설업종 주가가 재평가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EPS 올라가야 네, 되겠죠. EPS 올라가고 해외 쪽 좋아지고 예. 중장기 성장에 대한 이제 그림이 명확해지면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보여주면은 갈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건설업종이 좀 원가 부담 좀 막 생기고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또 뭐 철근 콘크리트 협회가 파업도 하고. 뭐 시멘트도 오르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뭐 또 약간 법 중대재해법 이것도 네, 좀 맞습니다. 부담이 됐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적 면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커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건자재가 상승에 따라서 국내 주택 부분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단기적으로만 좀 상반기 내에 좀 안정화되면 상관은 없대요.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거는 진짜 건자재 가격이 계속 뭐 1년, 2년 오르면서 장기화되면 그거는 굉장히 실적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자재가 상승이 장기화되는 것만 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도 해외 쪽 같은 경우는 고유가 시대잖아요. 그래서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날 거라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인력 공급 차질에 따른 비용 증가 가능성도 역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중대재해처벌법 요거 관련해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한데, 이게 그래도 비용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게 중대재해법 한다고 해서 이미 어느 정도 대부분 또 대비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가 문제냐면 투자 심리엔 좀 악재래요. 왜냐하면 혹시 또 사고가 나면 굉장한 지난번에 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가 예. 잘못하면 영업정지 내려버릴 수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게 발생을 안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은 그 또 건설사한테 엄청난 데미지가 생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쨌든 건설사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투자 심리 면에서 그러니까 당장 비용 부담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좀 하반기 보면서 좀 비중을 늘려보자. 중장기 성장성은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 정책이 좀 바뀌는 게 재건축 규제 좀 완화 쪽으로 좀 가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활성화도 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건설, 이 주택 쪽이 당장 물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지금 정부 정책도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사이클이 굉장히 길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여러 악재 때문에 좀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하반기를 본다면 좀 좋아질 수 있고, 또 건설사들이 새로운 신규 사업도 많이 한대요. 뭐 이렇게 폐기물 사업도 진출한 기업들도 있고,
뭐 수처리 사업이라든가 또 DLENC 같은 경우는 뭐 그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 이제 포집하고 저장하는 뭐 그런 장치 사업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사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비중을 늘려보자는 의견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탑픽은 DLENC하고 현대건설 이렇게 좀 써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부장들은 상당히 또 좀 약간 부진했다가 좀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이 조금씩 호전기, 물론 이제 대형주는 좀 안 좋았어요. 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좀 부진했는데.